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버님께서. 지난번엔 되게 좋으셨는데. 과로했거든. 어제 뭐 하시는다고 그림 그리느라고. 그림 그리시느라고요? 이게 여기 이제 손이 좀 여기 손모락 멍들었잖아요. 어머, 왜 멍드셨어요? 붓을 쥐고 연필을 쥐고 이러니까 여기 실딱실딱 하더니 이 속에서 핏줄이 터지는 거네. 몸이 부서져라 그림을 그린다. 어제 6시간 이상을 이거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해서 절절매더라고. 박서보 화백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폐암이라는 게 그런 건지 상기라고 그래. 그런데 바로 그거 항암 치료도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록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보다는 그 항암 치료하는 기간에 그냥 그림을 그려보자. 폐암보다 박서보 화백을 더 괴롭히는 건 파킨슨병. 최근에는 거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땐 이것이 되게 떨어요. 그날 신경 상태에 따라서. 떠는 대로 그대로 그리니까 상관없어요. 떠르면 떠는 마실로 그리면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선을 하나라도 더 긋기 위해 시작한 운동.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많은 걸 이뤘지만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게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근데 아직 죽기는 참 억울하거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잡아가려면 할 일 적은 놈 잡아가지 나처럼 할 일 많은 놈을 먼저 데려가려고. 세계가 인정한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지금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훗날 우리나라 역사에 남나 보십시오. 바로 지가 훗날 이 나라 대가입니다. 한국적 추상의 선두주자이자 세계가 매료된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 And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them, and I couldn't quite believe that something like this existed, and I didn't know about it before. One word to describe Park Se-bo. I'm going to cheat and I'm going to use two words. He's a living treasure. 낯섦과 익숙함 사이에서 탄생한 그의 새로운 예술은 세상을 열광시켰죠. 100세까지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일해야지. 자연에 있는 색깔들, 정말 홍시 색깔, 단풍 색깔이 정말 잘 담겨져 있다. 예술의 가치는 남과 다른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평생 변화해 왔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또한 잘못 변화해도 추락한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계속 기침하고 좀 쉬려고 그래도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고 어떡해. 1950년대에 미대에 가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터 미대. 미대. 가겠다는 생각은. 나는 원래는 장난꾸러기라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법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목표였거든. 근데 난 전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 학교에서도 글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10위권 내는 늘 들으니까 60명 중에. 공부 그렇게 안 하고 놀아 쳐도. 그러니까 대가리는 나쁘지 않았던 거지, 머리는. 홍대 동양학과에 진학했지만 곧이어 한국전쟁이 터졌고 피난처에서 운영되던 전시학교에 동양화를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전공이 서양화로 바뀌게 됩니다. 저녁 때 내가 빨간 베레를 썼거든. 뒤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저게고 이쪽엔 거머스름하잖아. 그 자화상을 가져간 거에다 그렸다고. 그 아침에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 그랬더니 김한기 선생이 미스터 박, 이거 자네 얼굴인데 자네가 그렸나? 내가 그린 거라고 어제 저녁 때. 자네 동양화 해가지고 유아해본 일이 없다면 그 평생 처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천재네. 나도 그거 기분 좋게 그렸다고. 일평생 처음 그린 거지만. 신예 작가가 화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전 출품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보 화백은 되려 국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전에 내가 반국전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전부가 한결같이 여자 누드 아니면 풍경화 아니면 정물화인데 아주 정해져 있어. 기가 막히지. 시장 가는 여자가 왜 우유는 저통 내놓고 이래고선 2조 백차 항아리를 2구 한쪽에 이쪽에는 또 닭을 팔라고 끼고 이게 말이 돼요? 2조 시대하고 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야.
제4회 국전이 경복궁 국립미술관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선수 5세계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개막됐는데 회수를 거둔 기성 작가들의 나눠 먹기 전시회로 전락해버린 국전. 이번 제4회에는 결국 박서보 화백은 동료들과 반국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그 그림 같지 않은 패거리들하고 왜 나도 같은 그림을 그려서 망해. 그럴 의향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투쟁하는 거야. 국전이 열리던 그날 덕수궁 담벼락에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한국 미술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반국전 선언은 한국 미술사를 바꾸는 현대 미업 활동의 서막을 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청년 박서보가 있었습니다. 투사라고들 그러는데 투사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깡패라고 그랬어요. 나 결혼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 너 깡패하고 결혼했다며?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워낙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하는 게 강하고 그랬지 그렇게 막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데 입으로 폭력을 하기는 했죠. 소리 질렀으니까. 욕을 많이 먹고 선배들, 노화가들한테 미움 많이 바쳤어요. 근데 반국전 선언을 하니까 그렇게 평생 모든 데서 난 제외자야. 절대로 그런 놈 쓰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취직을 할 수가 없어. 집사람한테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대한극장이라고 아시죠? 필동에 간판 그리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갔다고. 어느 극장이나 똑같다 간판이. 간판에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소위 칩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필요 없대. 그것처럼 그려야 한대.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갑니다. 그래서 와버렸지. 그럴 정도에 내가 용감했지. 평생을 투사처럼 요란하게 살아온 인생. 그가 떠난 자리는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일거리가 많으네. 이게 기침을 많이 하셔서 주머니마다 이게 휴지가 있어서 그냥 빠르면 휴지하고 번복이 돼서. 지금 이제 어제 장례 치렀지만은 이제 빨리 정리할수록 좋은 게 이건 이제 오래 이렇게 놔두면 그땐 진짜 이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지금은 내가 아직 얼이 빠져가지고 잘 느끼지를 못할 때니까 얼렁얼렁 웬만한 거는 지금 남들이 생각하면 남편 죽자마자 그냥 막 짐부터 정리한다고 하겠지만은 그게 내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대학교 1학년 20살의 나이에 결혼해 평생을 화가의 아내로 살아온 윤명숙 여사. 파리에 갔을 때 이 엽서를 많이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냈나 봐요. 근데 나는 답장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이거 아마 읽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고생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960년) 청년 박서보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청년화가 파리 대회에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비. 우선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시아 재단에다가 갔다고. 내가 파리를 좀 갔다 와야겠네. 한국 대표로 좀 이 아시아 재단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니까 서류를 딱 봤더니 여기는 당신 같은 젊은 사람 도와주는 데가 아니라 대가들을 도와주는 데래. 여기까지 치밀잖아. 거기다 대는 거 들이다 쏴박았다고.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지금 대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훗날 우리나라 역사에 남나 보십시오. 바로 지가 훗날 이 나라 대가입니다. 그렇게 항공권은 해결했지만 체류비를 구하려면 월세 보증금을 빼야 했습니다. 그냥 아우 이렇게 됐다고 너무 좋아서 방방 뛰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같이 좋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거 빼가지고 둘이 놀아가지고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반은 내가 가지고 친정으로 내려갔죠. 동료 화백들의 부러움을 사며 박서보 화백은 파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그를 기다린 건 대회가 연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희 나라도 다 통과했는데 왜 왔니? 그럼 난 황당해 죽겠잖아. 돈은 40불밖에 없는데. 수중에 쥔 돈은 단돈 40불. 대회까지는 9개월이나 남은 상황. 시작도 못 해보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 쓰레기통 왜 이 저기 봉지에 들은 걸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뒤진다고. 거기에서 여자 스타킹이니 팬티니 기계 부속 있으면 그것도 다 캔버스 틀이 있으면 틀에다가 받고. 온갖 폐품과 쓰레기를 주워 캔버스를 만들고 유화물감 대신 페인트를 군데군데 발라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세계 청년 미술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어떤 참가자보다 시험적이었던 청년 박서보의 작품. 1등과 3등상을 차지합니다. 불란서에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나도 갔는데 예술에는 스피릿, 정신이 있고 또 하나는 테크닉, 그걸 뒷받침해주는 테크닉이 있다. 그러나 테크닉이 스피릿을 앞서갈 수는 없다. 근데 불란서는 전부 손재주 가지고 장난치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란서는 이브 크라인으로 끝났다. (1961년) 프랑스에서 박서보 화백이 얻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청년 박서보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 그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은 전시. 한국 화가들의 단색화전이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things I've seen in this Biennale. It's unbelievable. I'd seen some of the work before, but these three paintings are exceptional. The best I have seen. And I love his work. I think it's one of the most brilliant and beautiful single paintings I've seen in my life. 베니스 비엔날레를 기점으로 단색화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미술 양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은 70년대에 시작된 이제 미술 운동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암울했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대였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는 캄캄한 시대에 대단히 독자적으로 정말 한국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일의 중심에 그 리더가 박서보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이자 행정가이기도 했던 박서보 화백. 1971년 한국미술협회의 부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현대미술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주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인재가 많은데 그 인재들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 개발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3가지 운동을 제기한 거예요. 그게 70년대에. 현대미술의 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단위의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해외 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작가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그냥 참 꿈 같은 그 열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뭐 파리 비엔날레나 상폴로 비엔날레, 뭐 국제 비엔날레에 정말 학생들 같은 젊은 작가들도 내보내고 작품만 좋으면 정말 젊은 작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셨어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었습니다.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단색화라는 한국 고유의 현대미술 사조가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あの当時のやっぱりパク先生のそういうパク先生の考え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かなり多くの作家に影響を与えて、その男色派とされるアーティストたちにも私は結構大きな影響を与えたんだと思います。 단색화가 처음 세계 무대에 등장했을 당시 해외 미술 평론가들은 한국의 단색화를 서양의 모노크롬과 유사한 화풍이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당당히 반론을 제기한 것도 박서보 화백. 단색화는 아시듯이 그야말로 한 가지 색깔이란 뜻인데 옛날에는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도에 단색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색화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단색화로 번역이 돼서 단색화라고 쓰여지는데, 해외 미디어에서 단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모노크롬이랑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은 서양의 모노크롬은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출발하거든. 근데 우리는 서양의 그거하고 달리요.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무목적성이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반복성. 세 번째는 행위와 물성과 정신의 합일을 도출하는데 이것이 단색화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모노크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출발이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게 왜 이게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가 꼭 해주고 싶어요. 서양의 모노크롬이 형태와 색채를 절제해 하나의 색으로 작가의 의도를 표현해내는 일종의 미니멀 아트라면 단색화는 표현의 예술이 아니라 생각의 예술, 여기에 차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서양의 가치관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지 생각을 토해낸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토해낸 것을 이미지화하는 거지. 그것이 서양 미술이야. 작가가 무언가를 표현해내려는 목적 자체가 없는 것이 한국의 단색화. 즉, 작가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탄생되는 결과물. 그 결과물에 작가의 정신이 투영되는 것. 단색화가 모노크롬과 다른 지점입니다. 나를 토해내서 나를 소위 물로 돌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나를 무화시키는 장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서양 애들하고 다른. 물감으로 밑칠을 하고 그 위에 선을 긋고 또 긋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박서보 화백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욕망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I looked more closely at Mr. Park's painting and I realized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And I studied it very closely and I realized that the canvas wasn't primed. So there was only a thin layer of oil paint to actually keep everything regular and level. It takes an extraordinary degree of concentration and, I imagine, practice to be able to do that. I don't think I've ever stood in front of a painting and not so much seen it as felt it, freeing the mind. It's very interesting to me that it's devoid of emotion. You know, that's the most striking thing for me, that you kind of feel this vibrating tranquility somehow. I don't really know how to put my finger on it. And if I did, there wouldn't be any point in making the painting because there's something kind of mystical about it, right, in the end. 한국적인 현대미술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중년의 박서보는 묘법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수년간을 작업실에 틀어박혀 선에 몰두해 있는 박서보 화백의 모습이 때로는 무서워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사실 그 작품 할 때 보면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짓만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실증도 나고 꾀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집중을 통해서 날 비우는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번뇌 모든 걸 다 지워내는 거지. 그 집중을 통해서. 뭉툭한 연필 한 자루로 붓을 대신한 박서보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름하여 묘법. 최근 10여 년간 박서보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박서보 특유의 기법이다. 박서보 화백의 예술 세계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묘법. 묘법의 탄생은 우연한 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우리 둘째 놈 책에서 보고서 한국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칸 속에 한이 다 히읗, 니은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칸마숙 들어간 거지, 세 칸에. 그러니까 저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니까 나중에 화가 났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빗금 그만서 포기하는 거지, 체념하는 거. 거기에서 바로 저 체념이라고, 저걸 내가 못 깨달았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갈겨 쓴 아들의 연필 자국. 그는 여기서 자신이 찾던 체념과 포기의 미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저런 비워내는 그림을 몇십 년 안 그려요. 몇 번만 비워내면 다 제로 될 건데 못으로 비워내요. 우리 아버지는 비워내도 또 차고 또 차니까 사라지지 않는 종류의 에너지니까 아버지는 그걸 계속 비워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평생 이거 하는 거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그 복받치는 그거를 이제 잠재우는 거 아니에요. 한국미술협회에 몸담았던 시절 박서보 화백의 거침없는 행보와 독설은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서보 사단에 대한 불만, 독선적이라는 비난, 결국 박서보 화백은 미술협회를 떠나게 됩니다. 무척 화났죠. 그런데 그것도 대개는 친구들이 배신하더라고. 나한테 많은 덕을 본 친구들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워낙 미움을 많이 바치고 미운 짓을 많이 했고 선배들한테 대들고 물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극소수고 대개는 불편해하고 자꾸 내쫓으려고 들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공직을 모두 내려놓은 후 안성 작업실로 내려간 박서보 화백. 그곳에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기를 몇 년. 연필 묘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982년 한지의 독특한 질감을 활용한 한지 묘법을 선보이고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컬러 시대를 열어갑니다. 수많은 걸작들의 탄생, 비움과 치유의 예술, 박서보의 묘법은 세계를 매료시켰고 박서보에겐 단색화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꼬맹이 어디 갔어? 내 생일날이지 뭐. 왜 생일날이에요 오늘이? 내 미술관에 탄생시키는 날이니까 생일날이지.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박서보 미술관 기공식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술관 개관하면 첫 개관 전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싶으세요? 그것은 지금 미리 얘기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맥주병 미리 따놔가지고 며칠 두었다가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니까 그냥 궁금증으로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선을 그으며 자신을 스스로 치유했듯 사람들도 묘법을 통해 치유받기를 바란다는 박서보 화백의 소망. 어쩌면 이 미술관은 박서보 화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건강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오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박서보 화백에게 더 특별한 이유 또 있습니다.
푸셔야 되겠어요. 이건 휠체어를 못 타요. 야, 나무 컸다. 너무 커버렸어. 진짜 잘라줘야지. 2년 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그리워하셨어요. 아버지는 너무 여기 오고 싶어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꽃 피었으면 사진 좀 찍어 보내줘. 그래서 맨날 사진만 보셨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맨날 가서 학교 열렸나 가서 봐. 매화꽃 피었는지 가서 사진 찍어 보내. 그렇게 맨날 그러셨어요. 건강이 회복되면 이 집에 머물며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게 박서보 화백의 꿈. 이 아버지 주스 어디 자. 네. 일단 먹어야겠다. 일단 먹으려고. 주머니 하나씩 넣고 가서 먹어요. 그 마지막 꿈을 꼭 함께 하고 싶다는 이가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 사진 하나 찍을게요. 찍어야지.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터서. 역광이어가지고. 별로 안 닮았다. 안 닮았대요. 느낌은 괜찮은데 닮진 않았어.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 네. 이거보다 멍청이야 걔가. 친하셨어요? 많이? 아주 친하지.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또 다른 거장 김창렬 화백. 두 사람은 20대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김창렬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남한테 절대로 모진 소리도 안 한다고. 모든 싸움은 내가 하고 그 친구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나도 하고 뒤 따라다니. 걔는 그런 애야. 나는 적이 많고 김창렬이는 그거를 융화시키려고 애를 썼지. 반국전 운동 이후 일을 잡지 못한 박서보 화백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도, 박서보 화백의 미술 운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도 김창렬 화백이었습니다. 적이 많았던 박서보를 품어주고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남보다 먼저 알아봐준 유일한 친구기도 했죠. 자기는 친구라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형님 같아요. 이제 물론 만나면 친구처럼 뭐 서로 이러고 저러고 뭐 툭탁툭탁 하지만 당신 형님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창렬 씨라는 분이 워낙에 말도 없고 속이 상당히 깊어요. 편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읽어보면 정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 여기에 그 나무가 있을 텐데, 벼룩나무. 이게 창렬이 집인가 보다. 여기였어요. 여기 저 구조물. 이거. 아 그런가 봐요. 아버지. 아이고. 이거야. 이거를 저기가 여기다 한다고 그래서 지가. 여기 써 있네요. 여기 1929년 12월 24일부터 21년 1월 5일까지. 21년. 야, 창렬아, 나왔다 이놈아. 벌떡 일어나 나와. 나쁜 놈, 왜 거기서 추운데 혼자 그러고 있냐. 나와. 창렬아, 대답 좀 해봐 이놈아. 나쁜 놈 같으니.
이제 혼자 가고 얘들아 다음에 와서 또 찾아올게. 잘 있어라. 친구를 찾아올 때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아마도 그리움 때문이겠죠. 손이 저렇게 건장하지 않은데 얘가 저렇게 몸이 건장하지가 않아. 악바리지 악바리자 놈도. 벚꽃 필 때 오자. 창내리 놈이 암만 불러도 나오질 않아. 박서보 화백의 집에 침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의료용 침대. 날이 갈수록 팔다리의 떨림이 심해지면서 행여 모를 사고를 대비해 침대를 바꾼 것입니다. 몰라. 내가 확인해볼게. 저번에 한참 다운되었을 때는 이제 박수고 끝나나 보다 그러는데 어제 해보고서는 아니다. 박수고 살아있다. 피디님이 화백님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 엄청 빨라져. 잘 관찰하네. 나도 해낼 수 있다. 다시 찾아간 작업실. 최근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작품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 작품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어렵게 구했다는 오래된 신문들.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온 신문을 물감으로 덮고 묘법으로 흔적을 지우는 작업.
자신의 욕망을 넘어 이젠 세상의 욕망까지 비워내고픈 걸까요? 재밌다.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신문 기사를 개똥 취급해가지고 내가 색깔 껴서 전부 지워버리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굴려서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어. 우리 집사람 생일 날짜를 불란서에서 구해가지고 거기다 그리는 거야. 그래. 아 이게 그날이에요? 아 2월이세요? 2월. 39년 2월 19일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멋있게 좀 그려야겠다. 저런 시길로 돌려서. 사모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 그 날짜 신문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는 직접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얘기했는지도 모르지. 누구보다 뜨거운 욕망으로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세운 생의 정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노년의 화백.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려고 그리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림에 방해가 돼. 모든 걸 다 비워내야